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해서 손님이 별로 없겠다. 한 10명 정도 앉아 계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그런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민주당 이게 1, 2, 3기가 반년 됐다고 합니다. 5월달에 입주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정부에 처음 와봤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좋고 넓고 아주 쾌적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뉴스를 열심히 보는 아닌데 좀 보는데요. 국힘당은 뉴스에 너무 잘 나오고 항상 민주당 뉴스만 나옵니다. 강민구 위원장이 예산을 협의하는데 구별로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또 중앙에 가서 또 예산을 다운하라고 노력하고 그래서 집권 여당이 벌써 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게 돼서 아주 감탄을 하고 옛날에 제 제자라고 방금 소개를 했는데 제가 아주 참 저를 능가하는 청출어람의 그런 훌륭한 위원장을 우리가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연 시리즈는 대한민국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제가 이제 하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하면 됩니까? 네, 1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생각하기를 이 시리즈가 끝나면 내년에는 제가 제안을 할 게 하나 있는데 내년에는 대구 이야기 이렇게 한번 시리즈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이야기 할 게 참 많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갈라 그러다가 못 갔는 데가 있는데 시내 남산동에 264 기념관 개관식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남산동 그 바늘당 가는 그 고개만띠 근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264 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고 광야 이런 시도 외우고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분인 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두고두고 보면 볼수록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정말 이렇게 티끌 하나 없이 한 점의 그런 치욕도 없이 일제에 저항하고 이렇게 지조를 지킨 이런 시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대구에 정말 인재가 많구나. 그 바로 근처에 이상화 고대 또 현진건 소설이라 그러면 현진건 시라 그러면 이상화 264 이런 정도 될 텐데 일제시대 때 문단을 대구가 완전히 휘어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에 이인성, 이회대라는 두 사람이 나이가 거의 동갑인데요. 그 두 사람이 다 대구 사람이에요. 이인성은 대구 남산동의 남산병원에서 성당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이회대는 칠곡의 부잣집 아들인데 좌파였습니다. 아주 월북을 했고 월북한 뒤에는 별로 그렇게 빛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훌륭한 쌍벽에 하단의 쌍벽이 다 대구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음악으로 가도 또 굉장히 유명한 사우라든가 봄에 교향하게 울려 퍼지는 이런 노래, 현재명 등등 이런 위대한 예술가들이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 대구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가?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강연할 때 이렇게 항상 대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대구를 보수 골통 도시 이런 정도로 인식하겠지만 그렇게 만만히 볼 도시가 아닙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인재의 고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요. 대한민국 인재의 절반은 대구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과장을 섞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재가 많이 나오는지 정말 수수께끼예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단히 많은 인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내년쯤 대구 이야기 이런 시리즈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쫙 강연 시리즈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거 보면 훌륭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고 골칫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큰 치부 수단이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부동산에 얽힌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제가 나이가 이제 68학번입니다. 68년도에 입학을 하니까, 거기 이제 공명동이라는 곳에 교양가정부가 생기고, 첫 교양가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전에는 이제 각 단과대학별로 뭐, 상대, 법대, 놀대 이렇게 다니는데, 몽땅 교양가정부에 다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의 학생들이 다 모여서 제가 있었던 하숙집이 2층 집인데 방이 10개 있었고 아래층에 5개, 2층에 5개, 딱 10개에서 제일 큰 하숙집이었습니다. 공릉동에서. 거기에 이제 전국에서 온 학생들이 이 방 저 방 이제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유명한 바둑 끄는 분은 다 알만한 중앙일보 바둑 예설을 쓰는 박치문 아마 7단 어마어마하게 바둑을 잘 끄는 박치문이라는 친구가 저쪽 방에 있었고 전주고등 졸업생 또 다른 방에 있던 광주 일고 출신의 서울법대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데모를 엄청 열심히 해서 데모의 맹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1학년 때 과외를 열심히 했어요. 과외를 열심히 가르치더니 그때 물가가 어느 정도냐면 대학 등록금이 15,000원입니다. 한학기 등록금 15,000원. 지금 국립대학이 한 300~400만 원 하겠죠. 한 200배 올랐습니다. 하숙비가 한 달에 5,000원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뛰다 보니까 25,000원을 번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25,000원을 벌어가지고 주인한테 5달치 하숙비 선납이역하고 아주 폼나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주인이 부르더래. 학생이 한번 봐라. 나하고 같이 어디 좀 가자. 그래서 어디를 데리고 멀리 가는데 가니까 거기가 말죽거리라는 곳을 가봤답니다.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죽거리 갈 일도 없고요. 가더니 학생 어제 그 25,000원을 가지고 하숙비 내지 말고 여기 땅을 사둬라. 땅을 사두면 나중에 돈 될 거다. 이렇게 합니다. 땅값이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평당 7원 80전이다. 그럼 25,000원으로 3,000평을 살 수 있습니다. 3,000평. 와. 근데 보니까 완전 허허벌판이고 집도 한 채도 없고 그냥 뭐 진흙탕에 땅은 질퍽질퍽거리고 길도 하나도 없고 풀만 무성하고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인데 그래서 이런 땅을 왜 돈을 주고 삽니까? 택도 없다 하면서 갑시다 해가지고 5달치 선납이 없고 탁 낸 겁니다. 이걸 샀어야 됩니다. 이걸 샀으면 지금 팔자가 비있을 텐데 이 친구는 그 월급제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몇 년 한 코로나 좀 전에 우리가 그 하숙집 그 동창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연락되는 대로 모였어요.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은 거죠. 그때 네가 이걸 샀어야 된다. 근데 친구는 지금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평생을 살고 근데 그때 이걸 샀으면요 3,000평을 사뒀으면 지금 저기가 양재동이라는 곳인데
말죽거리라는 것은 말에 죽 먹이는 곳이란 뜻이고, 지방에서 서울 가려면 전부 말죽거리에 와서 이제 1박을 하면서 말을 쉬게 하고 죽도 먹이고 잠자고 이제 그 다음날 서울로 들어가요. 서울에서 지방 내려가는 사람도 여기서 묵고 내려가요. 그래서 말죽거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평당 얼마인지 하면은 몇 년 전에 한전이 양재동에 있다가 저 지방에 나주로 내려갔는데요. 나주 내려가면서 그것을 현대그룹에 팔았어요. 그때 평당 1,00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만 배 이상 올랐다는 뜻입니다. 50년 동안 100만 배 이상. 그럼 이 친구는 그때 샀으면 그 한 달 아르바이트 한 걸로 지금 그대로 갖고 있기만 했으면 지금 그 땅이 300억 원이 돼 있을 텐데 날려버린 것이죠. 순간에 선택이 날려버린 이 양재동 이런 것은 정말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제가 그 강남 또는 영동이라는 곳을 처음 가본 것이 75년대 이때부터 한참 지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느 선배가 집들이를 한다 그래서 밤에 저녁 먹으러 넷이서 택시를 같이 타고 영동에 무슨 아파트 주소만 하나 들고 택시 기사 보고 갑시다 하니까 겨울이었어요. 가는데 좌를 봐도 우를 봐도 건물 한 채도 없고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눈이 좀 펄펄 오는 날씨인데 가로등도 없고 뭐 깜깜해요. 저도 벌판이고 집도 거의 없어요. 불빛도 안 보입니다. 사람이 이런데 어떻게 사나? 그게 75년이었어요. 75년에 그걸 제가 생생하게 봤는데 한참 가니까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75년이니까 68년은 그부터 7년이나 더 전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 강남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손정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손정목은 경주 사람이고 경주 중학을 나오고 대구대 법대를 다니고 그 다음에는 고려대학에 편입을 해서 다니다가 6.25를 맞이해서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공무원 생활에서 예천 군수도 했고요. 그러다가 서울시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주로 도시계획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50쯤 됐을 때 그만두고 나와서 서울시립대 교수가 됐고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살아계신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좀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분이 책을 여러 번 썼는데 이분은 굉장히 기록을 중시하는 분이고 학자예요. 모든 걸 기록을 해놓고 분석을 하고 책을 쓰고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5권짜리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서울의 강남 개발의 역사, 말죽거리의 역사 이런 걸 아주 잘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쇼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경주중학 1년 후배 아무개가 있었다. 역시 도시계획 과장을 했고 국장을 했고 서울시청에서 같이 일했는데 이 친구가 그때 뭔가 좀 이상하고 돈을 펑펑 잘 쓰고 요정에 가서 기자들을 불러서 뭐 요정에서 술 한잔하고 그래서 그런 과생을 하더라. 이상하다. 정말 와적하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서야 털어놓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때 1970년 1월에 바로 이겁니다. 1970년 1월에 서울시장 김현옥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별명 불도저 라는 김현옥 시장이 나하고 같이 가자 해서 용산에 헬기장이 있어서 거기를 갔더니 헬기를 타라. 헬기를 둘이서 탑니다. 타고 강남을 날아갔습니다. 막 벌판이 강남을 쫙 한참 동안을 둘러보고 난 뒤에 내렸어요. 도로 용산 헬기장에 내려서 차를 타고 내 따라오느라 해서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한남동을 가는데 한남동의 UN 빌리지라는 곳에 있는 박종규 경호실장의 관저로 갑니다. 박종규는 당시 실세 중에 실세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인데
박정규 앞에 가니까 박정규가 묻는 게 오늘 그 암흑의 과장 그 공중에서 잘 봤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 어느 쪽이 제일 개발이 되고 땅값이 오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 강남 그 신사동 지금의 신사동 뭐 그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공중에서 맨 땅을 보고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박정규가 그래요. 그러면 그쪽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세요. 내가 자금을 댈 테니까 요지의 땅을 다 사들이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을지.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사모았어요. 가서 뭐 몇십만, 몇만 평, 뭐 이렇게 해서 몇천 평, 몇백 평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모읍니다. 그래서 모은 땅이 24만 평을 모았고 매입 자금이 12억 원이 들었다. 1년 뒤에 되팔았는데 그렇게 해서 20억 원을 남겼다. 그래서 20억 원을 박정규한테 상담했다. 박정규와 김현옥이 그 돈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상납을 해서 잘 보이려고 그랬거든요. 왜? 그 다음에 71년에 대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총선이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각하 이걸 쓰십시오 하고 돈다발을 내밀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정목의 이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의 역사는 60년대 전반까지는 없었다. 60년대 후반에 생긴 현상인데 그때만 해도 극소수의 사람이 됐고 거의 부동산 투기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그 출발이 바로 청와대였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비극의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은퇴설에 나오는 이휘재라는 그 연예인이 있죠. 청담동 빌라를 살 때 98년에 샀는데 1억 8천을 줬는데 지금 최근에 팔할 때는 뭐 90억 이렇게 팔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에 이렇게 벌었다. 그래서 60억을 벌었는데 이휘재가 연예인해서 몇억 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다 부동산 하나로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은 60억은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을 손쉽게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정말 문제죠. 한때 예전에는 한국 땅을 팔면은 미국의 절반을 살 수 있다. 프랑스 땅은 8번을 살 수 있고 캐나다는 6번 살 수 있다는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 말이 사라졌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비슷하지 싶어요. 지금 프랑스나 캐나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보다는 한국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미국에 한 4분의 3쯤 살지 모르겠어요. 프랑스는 8번에 10번 살 것 같고요. 캐나다는 6번이 아니고 뭐 한 9번 정도 살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약해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몇 년 전에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쓴 피케티가 등장합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 40대 초반에 이 책을 써서 완전히 세계적 히트를 치고 미국 가서 뭐 여기저기서 강연을 하고 미국 재무부의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고 미국 TV에 등장하고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번역서가 바로 나왔고요. 바로 나오자마자 이제 제가 이 책 번역의 감수자였기 때문에 피케티가 2박 3일로 이제 한국을 왔는데 이 책 판촉을 위해서 많이 팔리도록 위해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1시간 동안 대담을 했습니다. 이 책의 그 내용은 이런입니다.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자본의 증가입니다. 자본이 최근에 엄청나게 늘었다.
근데 각국의 자본 구성을 보면은 부동산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3분의 2 정도가 아니고 한국은 한 80%가 부동산입니다. 피케티가 정의하는 그 자본 개념에 따르면 한국은 80%가 부동산, 나머지 20%가 뭐 기계 설비나 또는 금융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최근 불평등 상승의 핵심은 부동산 불평등이고, 따라서 해법도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케티를 만났을 때 2014년에 당신 책은 참 대단하다. 아무도 몰랐던 전 세계 각국의 이런 새로운 현상, 자본이 급속히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지도 몰랐고, 불평등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도 아무도 몰랐는데 당신이 참 대단한 연구를 했어.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자본이라기보다는 부동산 문제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되고, 부동산 해법에 관해서 100년 전에 헨리 조지라는 미국의 그 학교도 못 다닌 가난해서 여기저기 뭐 정말 구두닦이 껌파리 하면서 인쇄소에 가서 점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인쇄소니까 그 책이 자꾸 인쇄할 책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구석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독학을 한대요. 이 사람. 학교는 안 못 가고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헨리 조지. 그러면서 이렇게 큰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책을 많이 써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제학의 최고 메카는 미국이 아니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이고,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알프레드 마샬하고 가서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마샬하고도 대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고요. 헨리 조지가 출마를 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2등 했습니다. 1등은 뭐 이름 없는 사람이 1등해서 시장됐는데 2등, 3등이 유명한 사람. 2등이 헨리 조지, 3등은 테오도르 루스벨트, 나중에 대통령 한 사람. 4년 뒤에 다시 또 이제 선거가 있어가지고 출마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유력했겠죠. 1등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선거운동 하다가 너무 과로를 해서 쓰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키나 조병옥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신 출마했는데 뭐 아들이 표를 별로 못 얻었겠죠. 그래서 자본 그러고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네, 토지네 이렇게 됩니다. 땅값입니다. 땅값의 폭등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경제 분란, 불평등, 경제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케티를 4년 뒤에 다시 또 옵니다. 4년 뒤에는 다른 일로 왔는데, 그때 또 만나서 또 대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피케티가 완전히 달라져 있고, 이제 자본 이야기도 별로 안 하고, 정치를 주로 이야기해요. 새로 또 책을 썼는데, 이렇게 좀,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책은 21세기 자본은 8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13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읽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막 지금 감수를 하나 끝낸 만화책이 하나 있는데, 만화책 제목이 자본과 이데올로기. 피케티 책을 재미있는 만화로 만드는 책이 곧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수를 해서 틀린 걸 좀 고쳐주고 막 끝내고 하는 일입니다. 곧 나올게요. 이걸 한번 보시면 만화니까 재미도 있고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피케티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다 들어있습니다. 피케티가 이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불평등 이렇게 심하고 불평등 해소해야 된다고 자기가 굉장히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스피커를 갖게 됐죠. 누구나 이제 PT들 초청하고 강연 듣고 싶어하고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큰 스피커로 막 떠들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소득세도 대폭 높이고 자본세도 대폭 높이고 복지국가를 강화해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줄기차게 이야기해 주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자본세는 세계적으로 똑같이 높여야 된다. 공동으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왜? 한 나라는 자본세를 높이고 한 나라는 안 높이 뿌리니까 세금 낮은 대로 도망가더라는 거죠. 조세 피난처가 생긴다. 그래서 프랑스 부자가 한 명이 몇 년 전에 벨기에로 국적을 바꿔버렸어요. 프랑스의 올랑드라는 사회당 정부가 돼서 세금을 높입니다. 도망친 거죠. 그러면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세계가 합의를 해서 동시에 자본세를 높여버리자. 그럼 도망갈 데 없잖아요. 그럼 우리로 발랄하지 않는 한은 세금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히 미국에 대해서 막 호소를 많이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4년 뒤에 새로 책을 쓴 것이 자본과 이데올로기인데요. 이것은 정치를 줄이려 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정치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정치를 주로 분석하고 역사를 분석하고 고대 노예제, 봉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 IT의 노예제도, 미국의 노예제도 온갖 이런 걸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치를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 정치가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후의 정치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의 지지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 진보 정당을 지지했다. 그랬죠. 그리고 부자들이나 뭐 대기업 이런 쪽은 보수 정당을 지지했다. 이게 다 그랬습니다. 2차 대전 모든 나라에서 다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발견한 것이. 지금 어떻게 달라졌느냐? 지금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보수당을 지지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트럼프 집권하는 거 봐라. 트럼프 지지자의 상당수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다. 과거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은 그 정치를 불안한 좌파 대 상인 우파의 대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브라만이라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중에 제일 높은 성직자가 브라만입니다. 제일 귀족 높은 계급, 지식입니다. 브라만 좌파는 지식인 좌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상인 우파, 돈 많은 우파 사이의 대결로 바뀌었다. 전에는 블루칼라 대 노동자 대 자본가 뭐 이런 식으로 빈부 이런 대결이 했다면 지금은 배운 사람들은 빈부 소득 관계없이 대체로 진보당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좌파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걸 잘 설명하는 거죠. 강남 좌파 맞다. 강남의 그 지식인들 지적 수준이 높은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처럼 보수당 지지 안 한다는 거예요. 국힘당 지지 안 한다. 그 사람들은 대체로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는 경우입니다. 대신에 돈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보수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 정당의 지지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 따라서 선거 전략도 달라져야 되고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하면은 이 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올바른 민주 정치가 될 수 있느냐 이걸 계속 고민하고 해법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피케티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권의 이 책하고 자본과 이데올로기 둘 다 아주 읽어볼 만한 두꺼워서 좀 그렇긴 한데요. 1300페이지 대신에 170페이지 만화가 나오면은 꼭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주 시사점이 한국에 대해서 시사점이 많은 그런
자,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심각하죠. 부동산 가격과 상승률이 대단히 높고, price income ratio, 집값과 평균 소득이 몇 배냐 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게 한국이 통계를 비교하는 나라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는 뭐 한 2, 3 정도인데요. 그럼 2년, 3년 벌면은 그 돈으로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10이 넘어요. 14, 몇이나 14년 벌어야지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 그럼 집 못 산다는 뜻이에요. 왜? 번 거를 하나도 안 쓰고 몽땅 저축할 수가 없잖아요. 쓰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4년이 아니고 28년 또는 56년 걸려야 집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 못 사는 거죠. 평당 가격에서 보면은 한국은 일본을 오래전에 제치고 세계 1위에 드는 게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불평등 문제 중심은 소득 불평등이라기보다는 자산의 불평등이고 그 핵심은 부동산에 있습니다. 해방 후 한국 부동산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상승을 해왔는데 전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고 잠재적으로 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대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칙에 맞는 정책,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역대 정권이 집가 상승을 누가 많이 땅값을 올렸느냐 하는 것을 제가 계산해 본 것인데 이것은 오래전에 계산한 겁니다. 그 뒤에는 안 해봤는데 이것을 제가 계산한 이유는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청와대 일하면서 이걸 제일 많이 먹은 것이 부동산가 폭등시켰다 이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노무현 정부는 별로 올리지 않았고 안 올리려고 노력했고 잡으려고 노력했고 그 전에 없던 대단히 개혁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 사상 최초로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들여서 헨리 조지 사상에 좀 가까이 가려고 했고 재산세 같은 것이 그전에는요 평당 이렇게 돼 있었어요. 평당으로 부과하니까 강남에 저런 비싼 아파트 재산세가 지방에 이런 싼 아파트하고 평당으로 따지면 똑같이 내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그쪽이 3배, 5배 비싸면은 3배, 5배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평당으로 엉터리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부과를. 그거 바꿔서 안 된다. 이거는 가치로 따지자. 그래서 바꾼 것도 참여정부 때 처음 바꾼 겁니다. 당연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말이 있어요. 자동차 한 대 세금이 아파트 세금보다 더 높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크게 잘못됐었어요. 자동차 켜봐야 몇백만 원이고 아파트는 몇 억인데 세금이 거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우리가 부동산 세금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정말 노무현 정부가 땅값을 많이 올렸느냐를 통계를 가지고 전국 집가 통계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승만부터 쫙 계산을 해봤습니다. 통계가 다 있는 아니기 때문에 이승만 때는 많이 빠집니다. 전쟁 통계 없고요. 6.25 통계 3년 동안 없고 이런 식입니다. 있는 통계만 가지고 해보니까 땅값이 제일 많이 올린 정부는 예상대로 박정희 정부. 과반의 책임이 박정희 정부입니다. 2등이 이승만, 3등 노태우, 4등 전두환.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다 합쳐봤자 저게 김영삼, 김대중은 마이너스 이렇게 가고 노무현 2.3 해가지고 다 합쳐봐야 2, 3%밖에 안 돼요. 책임이. 나머지 97, 8%의 책임은 한국 땅값을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만든 장본인은 독재 정부들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압도적으로 책임이 크거든요. 이건 뭐 뻔하죠. 왜 그러냐. 독재 정부는 정권의 정통성이 약합니다. 이걸 뭔가 좀 정통성을 확보할 길이 잘 없으니까요. 자꾸 이런 개발로 합니다.
개발 이렇게 가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얼마나 개발을 많이 하고 건설을 많이 하고 아파트 200만 호 건설 뭐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계속 그 건설하고 기공식하고 준공식하고 계속 그런 역사였죠. 토건국가입니다. 일본이 별명이 토건국가인데 바로 한국은 박정희에 의해서 일본을 이은 제2의 토건국가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때 값이 높을 수밖에 없죠. 어떨 때는 한 해에 2배, 통계상 2배, 실제는 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겠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때 많이 오른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제가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10여 년 전에 15년쯤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는 구미 노인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경제 정의에 대해서 강의할 강사를 찾고 있는데 당신이 좀 그쪽을 좀 안다고 하니까 와서 강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목이 경제 정의였어요. 하지요. 제가 구미에 가서 노인회 강의를 하는데 경제 정의를 한국에서 경제 정의를 지금까지 가장 파괴한 사람이 2명 있다. 한 명은 개발주의로 가서 전국을 파헤치고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박정희한테 책임이 절반이 있고 또 한 명은 삼성의 이건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너무 중소기업 착취 많이 하고 수탈하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다 갖고 얘기하니까 이방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때 구미 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제가 잘못하면 몇 살 잡힐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구미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갖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반박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 그 커피 믹스를 노인의 회장과 부회장이 저한테 직접 태워 주시면서 친절하게 참 친절하고 예의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해요. 교수님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박정희, 이건희 비판하고 그래 사시려면 참 피곤하겠습니다. 아주 점잖은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른 그런 그 비판 내지 걱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죠. 아닙니다. 교수는 원래 직업이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기분 좋게 강의를 마치고 아주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 박정희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토건국가가 왜 이렇게 가는가 하는 뿌리를 찾아가야겠는데요. 세계 각국을 성장 중심이냐 분배 중심이냐 이렇게 갈라봅시다. 오른쪽 우파적은 성장을 좋아하고 좌파는 분배를 중시합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항상 연구한 게 이정우는 좌파다 분배주의자다 이랬어요. 분배주의자란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가 위로 갈수록 국가 중심의 경제가 있고 밑으로 갈수록 시장 중심의 경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렇게 나라를 나눠 분류를 해보면요. 여러 유형을 나눠지는데 사회주의라는 체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스탈린 모델이다 이렇게 부르고 소련, 중국, 북한 등 동북아파 이렇게 해서 함께 세계의 3분의 1이 저기 살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가 자본주의에 살고 이랬었어요. 한때는. 지금은 이제 전부 이탈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국가가 다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명령경제, 계획경제 이렇게 부르죠. 시장의 역할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 뭐 북한에도 장마당 뭐 이런 게 있고 소련에도 시골에 주말에 장터가 쓰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물건 좀 애들 팔아서 좀이라도 벌려고 막 아동바동 고생을 많이 했죠. 시장을 너무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시장이 살아야 돼요. 너무 좌파적으로 갖고 너무 국가 중심으로 가는 극단적인 모델, 극좌파 모델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고성장합니다. 소련, 중국, 북한이 처음에 다 잘 나갔어요.
한때는 북한도 남한보다 더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경제학자가 북한에 가서 보고 경제 기적이 일어났다 하고 칭찬도 하고, 한때는 그쪽이 소득이 더 높았어요. 그 뒤로 쫙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느냐? 독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독재니까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이럴 때 비판을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경직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선출해야 됩니다. 우리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하고 회담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오 대통령이 솔직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김정일 위원장한테 북한도 이제 좀 그 체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딱 하는 순간 김정일의 안색이 확 변하면서 오늘 회담 그만합시다 하고 이래서 나와버린 거예요. 내일도 회담 남아있는데 끝나버렸어. 그래서 이 큰일 났네. 내일은 그럼 짐 싸가지고 집에 가야 되나 어쩌나 하는데 다음날 이제 다행히 화가 풀려가지고 계속 합시다 해서 회담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체제 전환, 뭐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런 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김정일도 알죠. 시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김정일도 그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그 멀리 상해까지 가서 상해 주식 거래소까지 가서 시차를 견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상해 가서 그 주식 거래소 한번 가봤는데요. 그까지 다녀갖고 중국의 그 해안 도시들이 막 고성장하는 걸 눈으로 다 봤단 말이죠. 상해 빌딩이 막 올라가고 하는 걸 다 봤으니까 이렇게 한 게 맞긴 맞는가 보다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북한에서는 그 말을 아무도 못 꺼냅니다. 왜? 거기는 항상 북한 체제를 만든 그 게릴라 정신, 민족 해방 투쟁의 정신, 군부의 그 막강한 발언권 그리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제가 안 바뀌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반대쪽에 그 우파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관치경제 발전국가라고 부르고요. 1930년대 일본과 이태리, 일본, 이렇게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취하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명 박정희 모델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주로 만주국에서 실험을 합니다. 만주국은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만주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황제로 수아비 황제를 하나 세우는데 그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보셨죠? 아카데미상을 휩쓰는 그 꼬마가 그 왕자에 앉아서 펄짝펄짝 뛰놀고 하는 그 어린아이, 걔는 되자마자 황제 되자마자 곧 청나라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실업자가 돼 있는 청년을 한 20년 뒤에 발탁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또 황제로 앉힙니다. 만주국 황제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고 만주국의 초대 황제가 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일본이 지배하는데 그 일본에 지배하는 5명의 실권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니키 산스케다 이렇게 부릅니다. 니키 산스케는 끼가 2명이 있었고 스케가 3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니키의 중에 한 명이 도조 히데키가 아시죠? 일본 군부의 대표고 관동군 사령관. 만주국의 군대가 관동군이고 당시 소문에는 일본 육군 중에 최강의 부대가 관동군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러시아 군대가 내려왔을 때 무참하게 깨졌어요. 헛소문이었습니다. 관동군 대패했습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람 중에 상공부, 우리나라 지금 상공부고 일본의 통산성 관료인 기시노부스케가 여기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시노부스케가 스케로 끝나니까 그래서 니키 산스케, 끼가 2명, 스케가 3명이다 해서 5명이
만주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만주국에서 박정희가 젊은 시절에 문경 초특히 대구사범학교를 나오고 5년 졸업한 뒤에 문경 초등학교 교사를 4년 하다가 내가 나중에 가서 큰 칼을 차고 돌아와서 저기 운수나 경찰서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서 돌아오겠다고 제자들한테 약속하고 만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만주 공관학교를 2년 졸업했는데 그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후위로부터 만주국 황제 후위가 주는 금시계를 받고 일본 육사 3학년에 편입하는 특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 육사를 2년 더 다닌 뒤에 졸업해서 일본 육군 소위가 되고 그때는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육군 소위가 돼서 발령을 받았는데 하필 또 관동군이 또 만주국에 와서 44년에 일본 육군 소위가 됐는데 1년간 더 여기서 만주국에서 근무하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 무렵에 얽힌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런 게 있고 장준하 선생하고 만났던 이야기 등등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눈에 비친 만주국은 고성장하는 3년을 살았잖아요. 공관학교 2년, 육군 소위 1년, 3년을 살아보니까 막 만나니 달라지고 막 건설하고 막 발전하는 게 봤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좋게 보였겠죠, 박정희 눈에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쿠데타 후에 10몇 년 뒤에 그 집권하고 난 뒤에 그대로 수입한 모델이 바로 기시노부스케이 모델입니다. 기시노부스케이와 박정희라는 책을 일본에 있는 제1동포 강상중 교수가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귀태라는 표현을 썼고 그 귀태라는 말을 지금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책을 읽고 귀태라는 표현을 썼다가 언론에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상중 교수의 표현이 홍익표 의원의 말이 아니었어요. 귀태다.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두 나라에 엄청 큰 해악을 주었다. 아주 비판적으로 쓰였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아마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목이. 원래 일본 제목은 다른데요. 주인공은 그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토건국가 모델을 그대로 한국에 직수입해서 갔는데 이것도 역시 이거 사회주의 비슷하게 하나는 극좌파, 하나는 극우파인데요. 파시스트 모델이라고 하고 히틀러 모델, 무솔리니의 모델, 도조 히데키의 모델인데 저것도 고성장해요. 10년, 20년 더 고성장합니다. 근데 그 이상 못합니다.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똑같아요. 독재 때문에 안 되고. 이것도 엄청난 독재고 비밀 경찰을 동원해서 체제를 유지합니다. 저것도 비밀 경찰을 통해서 중앙정보부 보안사를 통해서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걸 드러내고 토론을 하고 고치고 해야지 이게 점점 발전이 있는데 무조건 안 돼. 체제에 도전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감시하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모델은 둘 다 취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되고 그 다른 민주적인 체제를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방법이 없느냐? 있죠. 있는 것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자유시장 경제, 영미형 모델, 시장 만능주의 모델이라고 있고, 그 옆에 유럽 대륙형에서 독일, 프랑스 모델이 있고, 또 하나가 북유럽의 3인주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파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왼쪽으로 갈수록 좌파적이다. 또 하나 높이가 다른데 높이가 낮을수록 시장 중심적이고 국가의 역할이 좀 낮습니다. 국가 역할. 북부 3인주의는 절반 정도가 국가 세금을 한 50% 내요. 소득이 100이면 50을 세금 내서
민간이 50운영하고 국가가 50운영하는 그런 체제가 국유럽입니다. 영미형은 한 30% 냅니다. 세금은. 100 벌면 30 정도 내서 30 정도의 규모로 정부가 운영됩니다. 70대 30입니다. 유럽 대륙은 40대 60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민주주의죠. 다민주 체제고 장기 지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이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으냐?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은 북부 삼민주의가 제일 낫습니다. 왜? 성장률이 제일 높고 셋 중에. 셋 다 성장률은 뭐 3% 이내인데 한 3%, 1.5%, 2% 이런 차이인데요. 그래도 북부 삼민주의가 성장률이 3% 정도로 높습니다. 군대가 제일 평등하고 그 밖에 문화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에서 예를 들어 남녀 평등 지수, 여성 장관이나 국회의원의 비율 또는 문화적 다양성, 뭐 해외 이런 이민에 대한 용인하는 태도 등등 뭐 이런 데서 가장 선진적이고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북부 삼민주의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북부 삼민주의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은 불행하게도 박정희 이후에 반세기 동안을 저 관치경제를 해왔고요. 그러다 98년 IMF 사태를 맞으면서 그게 일시 중단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IMF하고 미국이 와가지고 요구를 하죠.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저기 이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첫 해에 미국 IMF가 우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에 막 강력한 요구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박정희 모델 청산하라. 그리고 재벌 체제 청산하라. 그냥 재벌 체제라는 것이 그 관치경제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비슷합니다. 재벌의 출발은 일본이고 그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이런 재벌들이 19세기 후반에 출현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원래 재벌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명시유신 직후에 그 전 세계 그 시찰단을 보내죠.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 세계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서 이제 시찰을 합니다. 2년씩 다니는 거예요. 그 높은 정치가. 오스트리아에 가서는 그 가장 뛰어난 법학 교수하고 만나서 장시간 토론도 하고 그럽니다.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일본 헌법을 만들죠. 일본 헌법을 만든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경제 정치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미쓰이, 스미토모 이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미쓰이는 그때 쌀 장사를 하고 있었고 스미토모는 탄광을 하고 있었는데 불러가지고 언제까지 쌀 장사하고 탄광을 거냐. 앞으로는 조선을 하고 철강을 하고 금속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거 해본 적이 없으면 못하겠는데 안 된다. 무조건 해라. 이렇게 덤을 막 떠밀어 가지고 온갖 특혜하고 막 다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떠밀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출발한 게 일본 재벌들입니다. 이게 일본 재벌 출발사입니다. 그걸 박정희가 일본 육사 이런 데서 잘 배워서 알죠. 네. 그대로 한국에도 그 허약한 재벌이 약간 있긴 있었는데 아주 허약했죠. 그걸 갖다가 삼성, 현대 등을 떠밀어서 지금의 재벌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IMF와 미국 보기에는 그건 시장 경제하고 안 맞다. 관시경제 청산하고 재벌 체제도 온갖 비리 특혜가 많으니까 청산해서 시장 경쟁에 맡기는 자유 시장 경제적을 해야 된다. 우리 체제, 미국 체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한다, 뭐 한다, 실업자 늘어나고, 헐값에 많이 팔고, 그렇게 해서 국부가 많이 유출됐습니다. 억울하게 많이 당했죠. 힘없는 나라의 서름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신문 논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매일 사설의 시장. 사설의 시장이 매일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시장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아니면 막 죽을 것이 막
모든 것을 시장이에요. 이걸 이제 시장 망명주의 부르고 거기에 가장 가까운 체제가 영미형 체제입니다. 근데 영미형이라 하더라도 아까 세금 내는 비율이 30%가 됐습니다. 그래서 70이 그 민간, 30을 국가가 지배한다. 그런 거죠. 한국은 어떠냐? 20입니다. 지금 조세 부담률이. 저보다 더 낮은, 더 오른쪽 밑에 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극단적인 시장 만능주의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광시경제 잔재가 지금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무슨 뭐 은행장을 뽑는다, 호철 회장을 뽑는다 이러면 아직도 뒤에서 정부 입김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수 정부일수록 국힘당이 정권을 잡을 때일수록 그게 더 강합니다. 늘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죠. 박정희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어떠냐? 한국은 좀 가치경제 많이 남아있고 그거다가 급속히 체질이 안 맞는 시장경제를 갑자기 하락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게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발은 저 위에 있고 한 발은 이 밑에 있고 양 다리가 아주 가랭이가 막 너무 벌어져가지고 가랭이가 찢어질 지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한 군데 있어야죠. 전부 한 군데인데 우리는 두 발을 넓게 디디고 있는 굉장히 좀 정체성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경제 체제입니다. 이걸 빨리 청산해야 되고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방법은 저는 국부 3인주의가 가장 이상적이니까 저도 가야 된다. 근데 너무 멀쩡해요. 여기서도 멀고 저기서도 멉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제 저 위에서 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저 정도에서 스웨덴, 핀란드 같은 체제에서 만나면은 가장 남북한 모두에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자고 주장하면은 빨갱이인 거예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훨씬 덜합니다. 제가 이제 청와대 일할 때만 해도 항상 이제 분배가 평등해야 된다. 불평등 너무 심해서 안 된다. 이런 주장 노선하고 평등 분배를 우선 강조했는데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분배 평등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 좌파 빨갱이 분배주의자 이런 용어를 많이 먹고 제가 일할 때 옛날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김경원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이나 이 실장은 꼭 김재익 수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요. 김재익이라는 경제수석이 있었는데 전두환 밑에 이 사람이 아웅산에 가서 죽었습니다. 폭발 사고로. 가까운 인재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면서 굉장히 경제 안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중요하다. 그전에는 아무도 안정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를 않았어요. 무조건 성장. 무조건 성장이에요. 닥치고 성장이었습니다. 박정희 때. 전두환 때까지도 그랬어요. 성장 이외에 딴 걸 이야기하면 그건 이다나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김재익이 나타나서 성장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정도 중요합니다. 물가 안정, 인플레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김재익 말을 상당히 경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 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랬는데 아깝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김재익의 저는 그래서 김경원이라는 그 분이 저보고 당신은 꼭 김재익 닮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와서 이제 김재익 평전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좀 닮은 데가 있더라고요. 닮은 데 있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아주 겸손하고 말도 조용조용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한정식 집에 딱 가면은 거기 접대하는 아가씨가 나오잖아요. 그럼 소개할 때 외국 손님한테 이 사람은 내 밑에서 일하는 아무개 국장이고 이 사람은 아무개 장관이고 그 옆에 이 술 따르고 있는 아가씨는 미스 킴이다 하고 똑같이 인간을 똑같이 평등하게 그렇게 대했답니다. 절대로 말을 놓지 않고 술 따르는 아가씨한테도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고위 장관 지낸 경제 장관 중에 또 한 명이 자기가 김재익 밑에서 일을 했는데 내하고 닮은 점이 상당히 있더라. 그런 얘기를 두 사람한테 제가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김재익을 알게 됐고 김재익 평일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익이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과천 정부 청사가 생겨서 거기 이제 회의가 있어서 가는데 수위가 막습니다. 못 들어간다. 당신 누구요? 하니까 저 청와대에서 나왔는데요. 못 믿겠다. 그러니까 김재익이 신분증을 보여드릴까요? 뭐 이렇게 말해요. 조용조용히 절대로 거들먹거리지 않고 아주 겸손한 그런 인품이었다고 합니다. 김재익은 성장 그러는 시대 최초로 안정을 주장해서 밉상을 보였고 이단화 취급을 받았고 청와대에서 화장실에 간다고 복도를 나오면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전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 외톨이였다. 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는 분배 평등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나오면 옆방의 직원들 인사를 잘했어요. 저는 김재익하고 그 점에 한 가지 달랐어요. 그러니까 성장과 안정과 평등은 경제의 3대 목표입니다. 모든 경제체제는 어느 나라든 세 가지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고 안정해야 되고 또 분배가 평등해야 되고 세 개가 각자가 잘 맞아서 굴러가면 훌륭한 경제체제가 됩니다. 근데 박정희 전두환 때는 닥치고 성장이었어요. 안정 필요 없다. 분배 필요 없다. 성장을 하면 되지 이랬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너무 과했던 겁니다. 그 과한 거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 김재익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저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일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가는 방법으로 몇 년 전에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게 있었죠. 혁신 성장이냐 해서 많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김동연 당시 부총리는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또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그래서 뭐 싸우고 이래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기자가 한 명이 전화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지금 자꾸 싸우는데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의 장하성의 선배니까 장하성 편을 좀 더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두 사람 내가 볼 때는 김동연이 좀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그때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렸거든요. 두 해 연속 30%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이의 논쟁은 좀 잘못된 논쟁이었다 이렇게 보고 둘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첫 번째가 보유세를 강화해서 헨리 조지식의 해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둘째로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금을 더 내야겠죠. 이거는 정권 초에 힘이 있을 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20% 세금 내고 혜택도 못 받고 병원도 비싸고 학교도 비싸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북유럽처럼 세금은 많이 내지만 그 대신 다 공짜, 뭐든지 다 공짜인 무상사회, 아무것도 돈을 낼 필요가 없는 사회, 이런 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좀 갑시다. 세금 냅시다 하면은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저는 이해를 하고 세금 낼 거라고 봅니다. 정권 초에 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 안 했어요. 대기업의 갑질을 건전하고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뉴딜이라고 했습니다. 뉴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치중을 했다. 그래서 제가 김동연이 좀 더 옳은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 재밌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가운데
1%의 부자 대기업이 그 트리클 다운 경제학이라는 게 있는데, 부자 대기업이 먼저 돈을 많이 벌면은 그 국물이 뒤로 밑으로 떨어져서 중산층 서민 노동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간다, 뭐 그런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틀렸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젊은 시절부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르시스트 공산주의자 리버랄이 만들한테 그런 생각을 심어줬지 하고 따지니까 저 뒤에 예수가 가르쳐준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라고 생각하고요. 공사도 좌파죠. 기득권 체제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핍박받는 그 백성을 생각하느냐. 그런 데서 보면은 석가모니, 마호메트 4대 성인은 다 좌파입니다. 왜? 기득권 체제보다는 핍박받는 민중의 고통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조영남이라는 가수 여러분들 아실 텐데, 조영남은 한때 플로리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목사 좀 하다가 적성이 안 맞다고 하고 집을 치웠는데 책을 한 권만 했어요. 예수의 삿발을 잡고 라는 책을 썼길래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이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를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가장 예수에 가까운 인간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다.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책에서. 누구일까요? 예수 이후에 예수에 가장 가까운 인간은 이 사람인 것 같다. 남미의 혁명가 체 게바라입니다. 좌파 게릴라. 좌파죠. 예수가 좌파니까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해법은 부동심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정권이 왔다 갔다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첫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해야 될 토지 공개념을 천명해야 됩니다. 대국민, 앞으로 토지를 통해서, 투기를 통해서 치부를 하려는 그런 생각은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세게 나와야 돼요. 그럼 국민이 깜짝 놀랍니다. 뭐 달라지나 하고 이제 주시하겠죠. 두 번째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됩니다. 토지 보유세. 헨리 조지의 사상입니다. 세 번째로 임대사업자에 관한 각종 특혜. 임대사업을 하면은 뭐 세금 다 면제해줘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넷째로 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상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 싫어할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봐줍니다. 2년 이상 거주하고 뭐 하고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100명 이상 하면은 집 없는 사람이 4할 정도 되고 1가구 1주택이 한 4할, 5할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5할이라 칩시다. 나머지 이제 2주택 이상이 1할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2주택 이상은 세금을 내는데 1주택은 봐줘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됐느냐? 1가구 1주택이 가장 방대한 세력인데 이 세력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하려면 해보세요. 세금 면제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양도소득 있으면 세금 물리는데 단 이사 갈 수도 있고 뭐 하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봐주겠습니다. 단 평생 예를 들어 한 100만 불까지 50만 불까지는 차익 인정해 줍니다. 그 넘으면 그때부터는 세금 내세요. 이렇게 개인별로 쭉 자료를 모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계속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로 수성구로 어디로 이사 가면서 분양받고 또 받고 또 득보고 또 득보고 하는 이거는 막을 수 있죠. 그래 막아야 됩니다. 1가구 1주택이라는 이 방대한 세력이 투기에 가담한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다음 그 대신에 부동산 거래세, 나는 취득세, 등록세, 무선세 하면 굉장히 무겁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폭 깎아줘야 됩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하고 나면은 거래세는 자동 인하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부동산 신탁제를 도입해서 지난번에 그 주택공사 직원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뭐 투기를 하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공직자뿐만 아니고 토지공사, 그 주택공사에 일하는 그런 부동산 관련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몽땅 부동산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얼핏 신문에 보면은 고위공직자 중에 상당수가 서울의 강남에 살면서 상당한 부동산 차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했어요. 이 5가지를 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할 의지가 있느냐, 부동심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국힘당은 아예 의지가 없고요.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하고 공급 확대 주장하죠. 우리나라 공급 지금 가구수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무슨 공급 확대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민주당이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투기를 잡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공급 확대로 따라간 것이 지난 대선에 저는 가장 큰 페인이었다. 0.7% 전 페인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다. 차별성이 없었어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굉장히 말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말은 안 듣더라고요. 이미 그 주변에 후보 주위에 보수적인 민주당이 애워사가지고 조심조심 갑시다. 사고 나면 안 됩니다. 공급 확대를 하면 아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몰고 갑니다. 무주택자가 40%인데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내가 앞으로 집 살 희망이 생기나 안 생기나 해서 두 후보 정책을 열심히 비교하는데 똑같으니까 둘 다 공급 확대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차 앞으로 포기 상태다. 그 방대한 세력이 있는데 우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를 하니까 0.7% 진다. 저는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어요. 부동산만 제대로 했으면 이겼습니다. 안타까워요. 정말. 민주당 안에서 정말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제가 청와대 일할 때도 계속 제가 이런 이야기를 TV 토론에서도 하고 20년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옆에서 말리고 그럼 표 떨어진다고 그러고 말리서요. 민주당 항상. 그리고 종부세 할 때도 6억이냐 9억이냐 할 때도 외환통 좀 적게 하려고 6억 해야 될 걸 9억으로 기어코 올리고 그렇게 세금 낸 사람 줄여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부동심을 가져야지 민심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사진만 하나 써요.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장학재단 대구에 있습니다. 동학이관 이전으로 장학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19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4년 전에 여름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가서 유럽 장학기관장 회의 이런 걸 합니다. 나흘 동안 종일 토론을 하고 마지막 날 작별 파티를 하는데 8시에 모여가지고 밤 12시 넘으니까 이제 주최 측에 제일 왼쪽에 흰옷 입고 키 작은 여자가 주최 측인데 나가더니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딸랑딸랑.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엌에서 일한 이 쿠크하고 서빙했는 이분들 덕분입니다. 하고 전부 고맙다고 박수를 딱 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감동을 해가지고 얼른 핸드폰 꺼내서 찍은 사진인데 저게 제 인생 사진입니다. 평생 찍은 중에 이렇게 멋진 사진은 처음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이블 안에 각국의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었고 스트라스부르 시장도 와 있었고 프랑스의 그 공무원, 고급 장관을 배출한다는 그랑제폴 총장도 앉아있고 이렇게 다 무시하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우대합니다. 이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뭡니까? 프랑스 가면은 자유평등 가계 이게 건물에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자유평등 가계의 그런 연대 정신이고 우리가 이런 정신을 빨리 갖고 내만 투기해서 내만 이득 보면 된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민주당도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주시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